섬 하나 산 하나 그 속에서 삶을 읽어온 사람들 있네. 정이 깊어 수느름하며 빌레와들 읽으면 세월은 쌓고 쌓네. 집으로 가는 올레길 따라 세월 사이로 들리는 이야기들은 슬픈 사삼 이야기로 이어져 마을과 마을 하나로 감싸네. 제주 어디에서라도 지울 수 없는 사삼 이야기는 맺혀져 있네. 올레길을 걸으면 어디나 돌담은 보이네. 그 너머 보이는 한라산. 집으로 가는 올레길 따라 세월 사이로 들리는 이야기들은 슬픈 사상 이야기로 이어져 마을과 마을 하나로 감싸네. 제주 어디에서라도 지울 수 없는 사삼 이야기는 맺혀져 있네. 올레길을 걸으면 어디나 돌담은 보이네. 그 너머 보이는 한라산. 네, 제주에서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하고 계신 김영태님의 돌담이었습니다. 민중가수로 활동하고 계신 분인데요. 오늘 첫 무대를 아주 따뜻하게 열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김영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 곡은 돌담 너머의 한라산 그리고 올레길을 따라 펼쳐졌던 과거의 아픈 역사죠. 우리의 사삼 이야기를 서정적으로 담아낸 사삼을 알리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곡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강연이 마무리되기 전에 김영태님을 모셔서 다시 한 곡을 좀 듣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주의 소리 김봉현 편집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정말 뜻깊게 마련되었습니다. 저희 제주 소리가 창간 16주년을 올해 맞는데요. 지난해 15주년 때 정태춘, 박은옥 두 분을 모셔서 저희가 15주년 기념 공연 행사를 가졌고요. 올해 2020년 새해가 열리자마자 저희가 이분을 모시려고 대단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제주에 오시기로 되어 있다가 그만 여러분들 다 지금 마스크 쓰고 계신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지난 2월 8일에 강연 일정까지 잡았다가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강연이 성사될까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조정래 선생님께서 마침 요 일주일 사이에 좀 시간이 나셔서 지금 강원도에서 집필하고 계신데요. 요 마침 일주일여를 서울에 나와 계셔서 갑자기 이 강연이 다시 한번 성사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그렇지만 저희 회사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참 복도 많으십니다. 제 말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뺏는 것 같아 선생님 소개도 생략하겠고요. 저희 회사 대표이신 문성인 변호사 잠깐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맞아주십시오. 제주예술이 대표를 맡고 있는 문성윤입니다. 우선 오늘 그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강연에 응해주신 조정래 선생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욕심 같아서는 큰 강당에 많은 분들이 직접 조 선생님의 강연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시기가 시기인 만큼 그러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중계를 통해서나마 조 선생님 강연을 들을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조 선생님이 강연을 통해서 제주의 미래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더욱 뜻깊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과 또 직접 참석하지는 못하지만 방송으로 듣는 모든 분들께 고마운 말씀 드리면서 오늘 강연해 주실 조정래 선생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래 선생님께 큰 박수로 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여기에 앉아서 이야기를 해야 할 정도로 허약해 보입니까? 2명 이상이 모인 대상을 상대로 이야기할 때는 앉아서 하는 게 예의가 아닙니다. 반드시 서야 하고, 서야 할 기운이 없으면 이런 자리에 나오지 말아야죠. 지금 여기 명시되어 있는 게 제주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귀중하니까 제주의 미래만 국한시키는 것보다는 앞으로 1시간 동안 대한민국의 미래와 제주의 미래를 함께 말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제주의 미래가 현 상황에서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래를 말하라고 하는 것 같고, 대한민국 또한 현 상황이 대단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우리가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천년의 질문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그 속에 확대시키면 제주도 문제도 포함되겠지요. 대한민국의 현재 GDP는 국민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3만 2천 불이라고 합니다. 1961년에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그 쿠데타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것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고, 긍정적으로 보기는 국민 전체가 전쟁을 치르고 나서 전부 가난에 허덕일 때 그 가난을 극복하자 하는 것으로 경제 발전을 일으킬 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일으킬 때 우리 GDP가 80불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콩고와 똑같이 최빈국이라고 유엔에서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수백 배가 불어나가지고 지금 3만 2천 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3만 2천 불의 GDP의 국민답게 행복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공동으로 우리에게 물어야 하고, 이 공동의 질문에 대한 응답은 누가 찾아야 합니까? 우리들 스스로가 찾지 않으면 안 된다. 왜 그럴까요?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국채를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대한민국 국민이란 말이죠. 그 국민의 역할을 얼마큼 충실히 했는가, 얼마큼 등한히 했는가에 따라서 국민의 행불행은 결정됩니다. 여러분, 80불에 시작한 GDP가 지금 32,000불에 와 있습니다. 그건 누구의 힘에 의해 만들어진 것입니까? 박정희? 그렇게 우리는 체면당했습니다. 그의 18년 독재 동안. 그리고 그 후에도 그 이야기가 계속 통용됐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대략 제가 파악하기는 거의 절반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다 하는 정답을 제가 말하고 싶어서 세 번째 대하소설 한강을 쓴 것입니다. 한강은 두 가지의 주제죠. 하나는 경제 개발의 주체가, 주인공이 누군가 하는 이야기를, 진실을 밝힌 것이고, 두 번째는 이데올로기 대결 때문에 남북한이 분단되어서 치러진 비극 속에서 부모가, 아버지가 좌익 사회주의를 해서 그 자식들이 어떻게 잔혹한 피해를 당하면서 일생을 망쳐가고 있었던가 하는 비극 이야기를 두 가지로 엮어놓은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주제 속에서 해결이 되는 것은 박정희가 아니고 우리 국민 모두가 피 흘리는 노동을 했기 때문에 오늘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경제를 발전시킨 국민 여러분입니다 하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 소식이 나온 지 20년이 돼가는데도 절반이 박정희라고 생각했어요. 그 정도로 우리는 국민으로서 주인의식 없이, 주체성 없이 살아왔다는 걸 입증합니다. 그 토대기 위해서 32,000불대의 경제발전 속에서 우리의 현실은 어떤 것인가? 한마디로 축약해서 정리합니다. OECD 국가가 지금 30개가 넘었습니다. 세계에서 괜찮은 나라들이 뭉쳐놓은 것인데 그 중에서 대한민국이 1등한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살률이 1위, 국민 전체 자살률이 1위, 그리고 청소년 자살률도 또한 1위, 이혼율 1위, 그리고 육아, 산아, 애를 낳는 것, 출산율 최하위, 꼴찌부터 시키면 1위. 그 다음 경제의 분배, 미국과 함께 공동 1위. 부익부 빈익빈이 그만큼 커져서 부자는 부자대로 잘 살고 가난한 사람은 끝없이 가난해지는 나라. 그래서 비정규직이 노동시장이 48%를 점유하고 있는 나라, 세계 1등. 이것이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우리가 내린 평가가 아니고 국제기구에서, OECD 국제기구에서 내린 평가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은 사람이 살만한 천국이다?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지옥이라 소리잖아요. 그 대한민국이 지옥인데 제주도는 그럼 살만한 땅입니까? 지금 제주도의 생명은 자연이고 제주도를 대표하는 자연은 뭡니까? 바다잖아요. 최근에 중앙 텔레비전에 나왔습니다. 서울 쪽에. 계속 바다가 나빠져서 백화 현상이 일어나서 해초가 살지 못해서 전복도 모두 다 살 수 없다. 먹이가 없어서. 그러므로 해녀는 자연이 없을 수밖에 없고 제주도의 앞날은, 미래는 암담하다는 것이 보도됐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 보도를 보시고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담할 뿐만 아니라 또한 제주도의 미래도 암담하다. 한 가지 예입니다. 한 가지 예일 뿐입니다.
그 외의 예를 많이 들면 10대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외지 사람이 와가지고 제주도에 대한 미래가 암담하다고 말하는 건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주도는 대한민국의 땅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든지 발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의 의무이고 권한입니다. 외지인이 통탄할 때 제주도민들은 통탄이 아니라 통곡을 해야 마땅한데 그 통곡 소리가 제 귀에는 잘 들리지 아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주도민이 47만에서 지금 72만쯤 된다고 합니다. 외지인들이 벌써 40%를 점유했습니다. 제주도가 살만한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입증합니다. 사람이 살만한 곳이야. 대한민국 국민이 전부 인정했기 때문에 각 도, 팔도에서 제주도로 모여들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 국민의 절반인 2,500만이 모여 삽니다. 이것 또한 세계 최초 일입니다. 서울에 1,100만, 1,200만, 경기도에 1,300만 국민의 반수가 한 군데 모여가지고 국토의 0.1% 면적밖에 안 되는 곳에 모여가지고 복작 끓습니다. 그래서 소멸군이 순서가 정해집니다. 고흥 어디가 앞으로 인구가 다 서울로 떠나서 노인들은 다 죽고 없어서 소멸되어 버린 군이 순서가 정해질 정도로 도시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제주도는 유일하게 현지인의 거의 반을 육박하는 인구가 모여들어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주도의 자존심입니다. 살만한 곳이라고 인정된 것, 그것을 더 살만한 곳으로 만드는 것도 또한 여러분들의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저는 그 대목에서 우리가 굉장히 크고, 저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제 애인 김초혜와 함께 제주도에 처음 모양 와서 그 후로 50년 동안 100번이 넘게 제주도를 찾아왔습니다. 좋으니까, 온몸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도시에 지친 삶이 회복되니까 원기 회복을 하고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런 제주도가 몹시 실망스럽게 망가져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그동안에 많이 생각했고, 기회 있을 때마다 제주도를 위한 글을 썼고, 그게 좀씩 효과를 봤고, 그러면서 지금도 걱정이 태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면서 걱정이 태산인 것처럼, 저는 평론가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소설의 시점은 과거다. 소설은 시점이 있을 수 있는 일, 미래, 있는 일, 현재, 있었던 일, 과거, 세 개의 시점을 뭉쳐가지고 소설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대개 다 있었던 일을 반추하면서 쓰는 것이 소설이 됩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소설을 써오다가 미래를 전망하는 소설을 쓴 것이 최초의 소설이 천년의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현재의 삶이 미래 전의 전망이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겠는가 하는 원인 규명을 하고 그 해결책을 내놓으려고 한 것이 천년의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의 질문도 결국은 3분의 2 이상은 과거의 시점이고, 끝나는 부분에서 방향을 제시할 때 미래 시점을 선택을 합니다. 과거 없는 현재가 없고 현재 없는 미래가 없지 않습니까? 과거가 왜 뭐가 잘못되어서 오늘에 이르렀고 그 해결책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제시하는 것이죠. 지금 대한민국이 OECD 국가에서 통계낸 그러한 불행한 사회가 된 것에 대하여
우리는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자본주의는 사회주의와 체제 전쟁을 해서 승리했습니다. 자본주의가 추구하는 것은 돈이 돈 먹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돈 놓고 돈 먹기란 말이 바로 그것이죠. 그러나 그 자본주의가 강화되기 위해서는 복지 제도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은 사회주의와 체제 경쟁을 할 때 사회주의는 모두가 다 공평하게 살면서 함께 일해서 함께 똑같이 나눠 먹는다. 자본주의는 모든 기업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한다. 법이 보장하는 것이죠. 거기서 끝나버렸는데 사회주의가 모두 공평하게 나눈다는 말 앞에서 그러다가 자본주의 망하겠네? 그래서 복지 제도라는 것을 급하게 만들어냈죠.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에서 없었던 복지 제도를 마련하면서부터 자본주의는 엄청나게 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복지 제도는 국가가 국민에게 혜택을 준다고 잘못 생각합니다. 큰일 나죠. 국민에게 모든 민주사회에서는 4개의 기본적 의무를 부여합니다. 국민의 4대 의무. 우리는 교과서에서 그것만 배웁니다. 암기합니다. 시험 봅니다. 그리고 평생 국민은 국가의 의무만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죠. 국민이 국가를 위하여 의무를 다했으면 국가는 그 의무 소대에 위해서 경제적인 힘, 권력의 힘을 가지고 국민을 위하여 또한 그들이 베풀 복지가 있고 의무가 있다. 그 의무가 바로 복지다는 거죠. 그러므로 국가가 발전하고 성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 국민은 4대 의무를 다한 국민은 국가를 향하여 너희들 국민을 위하여 너희를 의무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복지 제도에 대한 강화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32,000불대 GDP를 자랑하면서 노동시장의 48%가 비정규직이면서 빈부격차의 차이, 소득의 분배가 전혀 안 돼서 30개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제가 대한민국 총 경제의 60.5%가 됩니다. 나머지 40% 정도를 국민 전부가 나누어 가지고 있으니 비정규직이 48%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나라는 미래가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무섭게도 기업하는 자들이 탐욕이 무엇이냐 하면 이번에 코로나가 왔습니다. 모든 경제가 지금 파탄 상태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전 세계가. 그 기회를 이용해서 기업 집단들이 국가에 약 20개 조항의 요구사항을 제시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압니까? 상속세를 적게 내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럴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국가 경제가 무너지고 국민 전체가 지금 경제 위기와 함께 건강의 위기를 맞고 있는 그러한 엄혹한 시점에 상속세를 내려달라니요. 그 반대로 해야 올바른 기업인들이죠. 그동안 국민의 덕에 의하여 우리는 이렇게 부자가 되었고 돈 많이 가지고 있다. 국민의 경제가 지금 도탄에 빠져 있다. 소상공인들이 지금 굶어 죽을 위기에 있다. 자영업자들이 다 문 닫고 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각 기업이 30개 기업이 1조씩 사회에 돈 내놓겠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왜 박수를 안 칩니까? 그게 기업 정신이잖아요. 여러분, 자본이 많아서 그들이 이렇게 돈을 벌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에 경제 개발을 시작할 때 있었던 기업은 삼성, 현대 정도였어요. 그것도 아주 소규모였어요. 그런데 그 후에 외국에서 차관 돈 빌려오고 은행 융자 낼 때 특혜주고 전부 기업을 보호했습니다. 그때 박정희가 뭐라고 했습니까?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기업을 만들기 위하여 국민은 참으라, 그들을 도와야 된다, 몸피 큰 기업들을 만들어내야 된다 하고 말했습니다. 일리 있다고 국민은 다 수긍했습니다. 그리고 10년 지난 다음에 1970년 중반에 총리라는 사람이 국민을 향해 말했습니다. 지금은 분배의 시기가 아니라 축적의 시기다. 그때 양심적인 경제학자들이, 지식인들이 지금쯤 분배를 해야 한다고 말할 때 총리라는 자가 국민을 향해서 그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그때도 국민은 전부 순한 양처럼 수긍했습니다. 그래, 또 참아야지, 허리끈 졸라매야지, 언젠가 분배의 시기가 오겠지 기다렸습니다. 그 후에 50년 세월이 지났는데 분배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잖아요. 안 된 채로 30대 기업들이 국민 경제의 60.5%를 장악해버렸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자,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담하게 되었다고 소설가 주정래가 진단합니다. 그리고 그 명확한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게 천년의 질문입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나라를 망친 것은 누군가 하는 것부터 제시하는 거죠. 여러분, 입법, 사법, 행정, 대한민국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그 조직이 이미 타락하고 망했습니다. 그리고 재벌, 그리고 언론, 이 5개의 권력 집단이 한국의 오늘을 망친 장본인이라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게 소설을 쓴 지 1년이 지났는데 그 집단 그 누구도 저를 명예훼손이나 뭘로 고발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진실이다. 그러므로 박수를 또 쳐라. 여러분, 그럼 그들이 세계의 권력 집단과 재벌과 거기에 부안해동하는 언론이 뭉쳐서 국민을 전부 억압하고 핍박하고 착취하고 유린하고 하는데 왜 국민은 가만히 있느냐? 왜? 그 질문을 소설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가만히 있습니까? 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중요한 건 이겁니다.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것을 의식 못하고 삽니다. 그것은 2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매일매일 생계를 위하여 정신없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죠. 소심이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살기 힘든 거죠, 인생이라는 게. 2번째는 우리는 30년의 군사 독재를 겪었습니다. 그때 국가 권력에는 도전하는 게 아니야, 까불면 죽여, 잡아, 이렇게 해서 협박적 정보 정치를 함으로써 국민 전부가 곤욕스러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화가 됐는데 그 2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무슨 말을 하면 너 그 말 왜 해? 어디서 들은 거야? 너 책임질 수 있어? 하고 두려움에 지금도 최면되어 있습니다. 트라우마. 30년 군부 독재를 겪은 국민들이 집단적으로 갖는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므로 주인의식을 확보할 수가 없어요. 그 대목을 저는 소설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치하는 자들이, 권력을 가진 자들이 제일 무시하는 국민이 뭔지 압니까? 각기 흩어져 정치에 전혀 관심 두지 않는 국민을 가장 무시해, 멸시해요. 그 국민들이 권력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대로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뭉쳐서 외치고 저항하는 국민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의 정치가들이 똑같습니다. 그것은 뭉쳐서 저항하고 투쟁한 국민들이 뭘 일으켰습니까? 혁명을 일으켜서 이렇게 지금까지 계속 발전시켜서 봉건 사회로부터 민주 사회까지는 다 국민의 피로 쌓은 성입니다. 정치가들을 내버려두면 끝없이 횡포하죠. 그게 정치의 속성입니다. 저에게 권력을 줘도
국민이 한 말도 안 하고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저항하지 않는다면 자연히 횡포하고 업신여기고 억압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어 있는 게 정치의 속성이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국민이 전부 소비자가 됐고 하루에 14시간의 노동을 바쳤고 그들이 물건을 사줬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체벌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언제부턴가 막강한 돈의 금력을 가지고 그 권력 집단 세계를 매수해요. 그리고 언론을 매수해요. 언론을 매수하면 간단하잖아요. 광고, 기업 광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두 기업이 한 신문에 광고 1년 동안 끊어버리면 250억에서 300억의 광고가 안 가버려요. 그럼 신문사가 흔들흔들해요. 월급 못 줘요. 보너스 못 줍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불의를 저지르고 나쁜 짓을 해놓고도 신문에 한 줄도 안 나올 수 있는 것은 전부 광고로 협박합니다. 전화 겁니다. 그거 절도하기 잘합시다. 여론사 선생님, 곤란한데요. 그렇게 할 겁니까? 그럼 광고 앞으로 제가 이 일 해결 잘하면 2배로 광고 드리겠습니다. 250억 광고 지정을 500억 줘버립니다. 안 나옵니다. 이런 실태가 지금 대한민국은 아니고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의례껏 벌어지고 있는 마피아 집단들이에요. 그것을 국민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천년의 질문의 주제는 제가 똑같은 말을 3번 되풀이합니다. 소설을 진행시키면서 정치에 무관심한 것은 자기 인생에 무책임한 것이다. 이건 제가 말하기 2500년 전에 2200년 전에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 말했습니다. 국민이 정치에 무관심한 것은 가장 저급한 정치인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무관심하고 귀찮아하고 관심 안 두고 해버리면 이 나라의 지옥화, 아까 처음에 말했던 OECD 국가 중에 여러 통계들, 이것은 계속 가속화된 채로 우리는 불행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저는 안타까워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60년 동안 참고 기다렸는데 더 이상 안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우리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해결책은 국민이 직접 참여해야 된다. 민주주의는 대의 민주주의, 나 대신 권력을 행사해 하고 우리가 지금 투표해서 권력자를 만들어주는 거기까지가 돼서 안 되죠. 그들을 감시, 감독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이 방금 말한 정치의 속성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감시, 감독하는 체제를 강화하고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데 바로 그것이 시민단체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이건 제 혼자 생각이 아니고 이미 우리가 부러워하는 발전한 나라들, GDP 5만 불 이상 7, 8만 불, 10만 불까지 간 나라들이 사회 속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대목입니다.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네덜란드, 덴마크 이런 나라들이 그렇게 모범적으로 시민 사회를 만들어가는 이유는 바로 시민단체들이 활발하게 권력자들을 감시, 감독하기 때문에 얻어진 결과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의 사회를 만들기까지 400년이 필요했다. 그들은 모델이 없기 때문에 모순의 모순을 극복하면서 실험을 해서 400년 동안의 오늘을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는 그 400년 동안 겪어온 그들의 성과를 바로 배워올 수가 있습니다. 그게 뒤따라가는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인류사의 혜택이잖아요. 그래서 그쪽 시민들은 대개 우리보다 인구가 10분의 1밖에 안 되거나 또는 비슷하거나 반밖에 안 되는 국가들입니다. 그들이
사회 속에서 시민단체가 5만 개에서부터 10만 개가 있는 게 평균입니다. 한 국민이, 한 사람이 5개에서부터 10개까지의 시민단체를 지원하는 결과가 오늘의 그들의 행복입니다. 그들 정치가들에게, 국민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에게 국회의원은 어떤 존재냐, 정치가는 어떤 존재냐 하고 물으면 놀랍게도 다 똑같은 대답합니다. 그들은 국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고마운 사람들이다. 두 번째, 그들은 국민의 행복을 창조하는 사람들이다. 그게 대답합니다. 근데 우리한테 국회의원 어떻게 생각하니? 에이, 그 새끼들 죽일 놈들이야. 정치하는 사람 어떻게 생각해? 아이, 그 새끼들 말할 필요 없는, 전부 부정적으로만 말하고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선진 국가의 사람들도 국민이 그 많은 시민단체를 운영하지 않는다면, 감시 감독을 소홀히 했다면 우리와 똑같은 정치인들이에요. 인간의 속성이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걸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와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시민단체는 10,000개까지 갔었습니다. 80년대 운동을 끝낸 사람들이 시민단체를 엄청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것이 전부 자멸하고 소멸하고, 왜? 국민이 지원 안 해주니까. 그게 지금 남은 것은 1,000여 개. 그중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것은 5개에 불과합니다.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경실련, 민족문제연구소, 역사문제연구소, 몇 개 안 된다고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2개 이상의 시민단체, 아니 1개의 시민단체 10년, 아니 1년 동안 지원금을, 후원금을 보내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제주도면 대단해. 30-40명밖에 안 모이는데 5-6명 있잖아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손을 들어야 된다고요. 2군데 한 사람 또 다 들어야 돼요. 10군데 한 사람 다 들어야 돼요. 그래야 대한민국의 미래는 보인다. 그래서 시민단체의 육성, 그것만이 우리가 앞으로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미 2500년 전에 질문했잖아요. 우리는 왜 사는가? 삶의 목적, 행복하기 위해 산다. 너무 간단한 대답이잖아요. 우리 다 같이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을 느껴요. 지옥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권력을 만든 당신들이 주인 행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무유기를 했기 때문에. 공무원만 직무유기하는 게 아니다. 우리도 국민으로서 직무유기를 했기 때문에 받는 자업자득이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한 사람이 1,000원씩 1,000만 명이 내면 10만 명으로 자르면 1억이 됩니다. 한 달에 1,000원씩만 내면 10만 명이 내면 그 1억의 운영자금을 가진 시민단체 100개를 만들 수 있다. 1억이면 사무실 임대료 내고 50명의 기본급을 주는 봉사자들을 갖추고, 그러면 100개면 얼마입니까? 50명이면. 그 숫자들이 앞서고, 그래도 정권 관계자들이, 권력 관계자들이 말 안 들으면 그 지원을 한 1,000만 명이 100만 명 단위로 국회를 에워싸고 종합청사를 에워싸고 청와대를 에워싸고 주장하면 해결 안 될 일이 있겠는가? 없습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압니다. 박근혜 탄핵 때 3개월에 걸쳐 연인은 1,700만 명이 엄동소란에 소리 질렀습니다. 촛불을 밝혔습니다. 해결되잖아요. 4.19 때 176명을 죽인 이승만은 국민의 저항에 의해서 대통령 물러나고 소환 갔잖아요. 우리의 역사가 다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교훈을 이어받아서 그러한 삶을, 감시 감독하는 삶을 일상적으로 운영하면 우리의 미래는 밝게 트일 것이라는 것이죠. 자, 대통령이 기다려라, 큰 기업을 만들어야 한다.
총리가 분배의식이 아니라 축적의식이다. 응답이 없는 채로 오늘에 와버렸고 우리는 그야말로 대기업을, 굴지의 대기업을 30개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100대 기업까지로 세계에 내놓을 만한 자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서운 나라가 됐죠. 세계 경제 10위권이 됐습니다. 국민은 230개 국가 중에서 10위 속에 들어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중간밖에 안 돼요. 그게 우리의 불행이고 우리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국민밖에 없다 하고 제가 천년을 질문을 썼는데 그걸 읽은 두 부부가, 남자가 그래서 어떻게 하란 말이야 하는 게 독후감이었대요. 그 부인 또한 그렇게 독후감을 가졌대요. 제가 그래서 이 나라에서 뭐하러 내가 소설을 썼는가? 그 세 권을 쓰기 위해서 몇 개월을 고생하고 밤잠 못 자고 다리가 퉁퉁 붓고 걸음이 걸리지 않을 정도로 해서 썼는데 결국 그렇게 분명한 길을 내줬는데도 그래서 어쩌고 하란 말이야? 그 사람이 바로 아까 말한 소시민의식에 갇혀서 나 혼자 나서면 뭐해? 내가 나선다고 뭐 되겠어? 하는 자포자기, 기회주의 이런 것들이 체질화된 소시민의식의 반영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대학을 졸업한 중견 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 말을 듣고 정말 암담하구나. 우리의 미래는 없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참여연대라고 하는 단체에서 저한테 8절지의 절반씩 되는 16절지 하드보드로 된 2장을 보냈어요. 색종이를. 거기에 봉사하는 봉사자들이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하고 보낸 편지예요. 거기에는 참여연대 홈페이지에 조정래 선생의 천년의 질문을 읽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참여연대를 돕기로 했다 하면서 지원금을 보낸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고 그 결과 고맙다고 편지를 보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했는데 하고 물었더니 280명쯤 됐대요. 그런가? 그거 갖고 안 되겠다. 28,000명은 아니어도 2,800명이 될 때까지 기다려보자 했는데 지금까지 연락이 없는 채로 1년이 지나갑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당신은 무엇인가? 저는 박원순 시장이 참여연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함께들 활동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조국, 조희연, 교육감 누구 다 거쳐 떠났는데 지금 저 혼자 참여연대에 남아 있습니다. 내일 모레가 25년이 됩니다. 25년 동안 참여연대가 한 일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도 소설에 몇 가지 밝혀놨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사를 맡고 있는데 이사는 감투가 아닙니다. 끝없이 참여연대를 지원하는 의무를 지닌 자일 뿐입니다. 그 이외에 민족문제연구소 다 힘이 단 데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이 의미 있어지려면 세계 2대 성인인 석가모니와 예수께서 가르치신 제일 절대적 교훈이 있잖아요. 베풀어라. 자비 베풀어라. 석가모니께서. 예수께서 박에 높게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베풀어라. 똑같은 이야기예요. 우리는 남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그리고 내 자식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베푸는 겁니다. 시민단체에다가 지금부터 지원을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참여연대가 그 많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5년 동안에 그 시민단체를 지원한 숫자가
15,0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 인구가 5,200만입니다. 겨우 15,000명이 도왔을 뿐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죠. 행복은 남이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잖아요. 삶의 성공이라는 것도 자기 스스로가 만드는 것이잖아요. 아니에요. 부모 덕도 봐요. 그것은 괜히 하는 소리예요. 부모 덕 보면 더욱 좋겠죠. 여러분들께서 부모 덕을 못 봤으면 자식에게 부모 덕을 보이려고라도 지금부터 제대로 된 정신을 차리고 삶을 살아야 한다고요. 자, 대한민국이 이런 것처럼 제주도 또한 수많은 문제점을 아는 채로 행복보다는 불행 쪽으로 더 많이 치우쳐 있다고 저는 파악을 합니다.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의 본령이고 제주도의 생명은 무엇일까요? 자연의 풍광입니다. 제주도는 통일이 되면 백두산에 그 자리를 넘겨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단된 남쪽 땅에서는 한라산은 그 어떤 산보다도 으뜸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설악산은 금강산의 10분의 1쯤 탈목 험산이고 아름다움을 품고 있지만은 상징성과 신비에 있어서는 너무 약하다. 지리산은 장엄하고 웅대하고 역사성은 깊지만 대표적 신비성이 없다. 한라산은 백두산과 함께 반도 땅의 끝에서 두 산이 머리에 물을 이고 있는 신비를 가지고 있어요. 그 아름다운 풍광은 바다와 함께 어우러서 대한민국 최고예요. 인심 또한 굉장히 좋았죠. 지금은 많이 바뀌었겠지만. 그래서 대표성이나 역사성 또한 4.3 같은 걸 해서 분단의 역사를 굉장히 많이 품고 있는 땅이 제주도예요. 신비성이나 역사성이나 아름다운 풍광이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땅이에요. 그래서 저는 강연 있을 때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세계에서 외국으로서 가장 100번을 가도 좋은 곳은 프랑스 파리고 국내는 제주도다고 말합니다. 자신만만하게.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제주도를 100번 이상 왔습니다. 제 손자가 서귀포 앞바다의 파도 소리를 태교로 듣고 태어났는데 제주도 할망의 은혜를 받아서 그런지 할아버지가 더 바랄 수 없을 만큼 영특하고 총명하고 똑똑합니다. 여러분들 박수 치셔야 되나? 저는 한때 내 말년을 제주에서 살면서 인생을 마무리하는 글을 쓰고 제주도 그 어느 곳에나 내 뼈를 묻으리라. 그리고 집사람 저와 함께 문학하는 김초에게 말해서 동의를 얻었어요. 좋다. 그런데 100번 오는 중에 근래 몇 년 동안 들어와 가지고 발이 띄엄띄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고층 건물이 한라산을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찾아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녹지가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자리돔 싱싱함을 먹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제주도에 뭐하러 옵니까? 저만 그러겠습니까? 저는 제주도의 흉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점을 제시하고 더불어 고민하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해결책은 또한 제주도민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명백히 아시고 이 문제를 제대로 푸는 것만이 제주도의 밝은 미래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예.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대학교 2학년 때 처음 제주도를 오셨는데 혼자 오시질 않았죠? 예. 선생님께서는 애인 김초혜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지금은 선생님의 아내이십니다. 시인 김초혜 선생님 뒤에 와 계십니다. 큰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십시오. 예, 잠시 후에 선생님과 여러분들 궁금한 점을 좀 질의응답 갖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그에 앞서서 제주에서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하고 계신 민중가수 김영태님을 모셔서 여러분들과 한 곡 더 선생님의 강연이 좀 더 의미 있고 울림이 크도록 하는 공연을 한 곡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외로운 대지의 깃발 흩날리는 인역의 땅 어둠 산 뚫고 피어난 비에 젖은 유채꽃이여 검붉은 저녁 햇살에 꽃잎이 들었어도 살 흐르는 세월에 그 향기 더욱 진하리 반역의 세월이여 동국의 세월이여 잠들지 않는 남고 반역의 세월이여 동국의 세월이여 잠들지 않는 남고 한라산이여 반역의 세월이여 동국의 세월이여 잠들지 않는 남고 한라산
열창해 주신 김영태님, 이미 약속이라는 음반을 내신 분이고요. 제주에서 여러 가지 음반 활동에 작업에 참여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 집 여행을 준비 중이시라는데 혹시 다른 무대에서 이 김영태님을 뵌다면 더 큰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께서 1시간여에 걸친 강연을 주셨고 이제 여러분들과 질의응답을 갖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선생님 앞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네. 자, 박수 크게 주십시오. 네. 오늘 선생님 말씀 중에 제주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아픈 지적들을 주셨습니다. 혹시 생활 속에서 주변에서 느끼는 점들이 있으시다면, 혹은 또 선생님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점이 있다면 무엇이든 선생님 모신 자리에서 좀 궁금한 점을 푸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을 주실 분은 간단히 본인 성함을 좀 소개해 주시고요. 질문을 이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서귀포시 대정읍에서 온 진유섭이고요. 생년월일은 52년 5월 17일입니다. 엊그저께 제주 제2공항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공항 항행국장이라는 사람이 와서 말을 했는데 도저히 설득력 없는 저기를 했거든요. 설명을 했거든요. 끝까지 성산에다 제주 제2공항을 짓겠답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정확한 데이터와 정확한 논리로 이해하기가 쉬웠는데 국토부에서 설명하는 얘기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선생님도 아실 겁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좀 보충 설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저께 국토교통부가 와서 여기서 토론회를 했거든요. 지금 그 말씀하시는데 선생님께서는 토론회를 직접 보시진 못하셨습니다만 평소에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서 선생님 고견이 있으시기 때문에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제2공항 문제는 제주도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제주도에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유입 인구가 제주도민의 거의 90%까지 육박을 한 그런 상황 속에서 관광객이 1200만 명 도에서 공식 발표한 게 앞으로 더 올 거기 때문에 제2공항은 필요하다고 하는 논리를 지금까지 폈고 5년 전에 4년 전에 시민 도민 여론조사가 반반씩이었습니다. 참내 참성 반대. 그런데 2020년 1월 16일 한겨레 신문에 제주도 재현과 그런 제반 문제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는데 제주도민의 47.1%가 개발하되 자연 친화적으로 해야 한다. 45.6%가 절대적으로 자연을 지켜야 된다. 보존해야 한다. 그리고 무조건 개발은 7.1%. 제가 제주도에 온 이유는 그것이 정반대로 나타났다면 안 왔을 것입니다. 가망 없는 땅 뭐라 가, 내 몸만 아프지 하고. 그런데 절대적으로 개발이 7.1%밖에 안 되고 나머지 90% 넘는 숫자가 개발하되 자연 친화적으로. 그거 안 돼. 자연 보호해야 돼. 하는 수가 뭉쳐 있습니다. 이것이 제주도의 희망입니다. 자, 여러분. 제주도가 관광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건 세상이 다 알고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 세계인들이 유네스코가 제주도의 자연을 문화의 수산으로 등재할 만큼 좋은 곳입니다. 세계적으로 입증한 것입니다. 그것을 보호하지 않으면 그걸 해치고 망가뜨리면
훼손시켜버리면 제주도는 그대로 무너지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제주도의 도민이 제주도의 주인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함께 주인이에요. 그리고 제주도는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땅이고 후대들에게 물려줘야 되고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빌려 쓰고 갈 뿐이에요. 보호할 의무는 있으되 훼손할 권리는 없다. 이게 절대 명제입니다. 이것은 제주도민만이 아니고 전 인류가 지켜야 될 삶의 기본입니다. 화석연료, 석탄과 석유를 캐내가지고 난장판을 하고 자연을 강간하라 하는 구호를 세워가지고 인간이 최고인 것처럼 자만을 부려서 100년. 그래서 오늘의 지구는 완전 몰락 상태로 지금 폐허가 됐습니다. 모든 잡균들이 수없이 최근 5년 동안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도 바로 그러한 인간의 자만에 의한 자연 파괴와 훼손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건 자명한 답입니다. 제주도는 많이 오는 게 좋다. 아닙니다. 1200만, 1300만에서 만족하니 차츰차츰 연차적으로 오십시오. 우리는 제주도를 보호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말해야 돼요. 2천만, 3천만 오는 게 좋습니까? 제주도 다 망가뜨리고 나무 다 부러뜨리고 쓰레기만 넣어놓고 가는 게 좋습니까? 독일의 전문가가 한국에 3년 전에 와가지고 2가지 조사를 했습니다. 한국의 도로 양에 대하여, 제주도의 제2공항에 대하여. 한국의 국토에 비하여 도로가 너무 많다. 더 이상 많이 뚫으면 안 된다. 두 번째, 제주도는 더 이상 관광객이 들어오면 안 되고 제한해야 된다. 그래서 현재 있는 공항을 확대해서 개조해서 쓰면 되지 더 이상 만들면 안 된다고 정답을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4대강 살리기를 한다고 이명박이 소리 질렀습니다. 그때 국민이 74%가 절대 반대했습니다. 근데 그자가 강행했습니다. 그래서 4대강을 죽이기에 성공했습니다. 물이 썩고 푸른 이끼가, 초록 이끼가 잔뜩 거기가 죽고, 그래서 그걸 볼을 트니까 강이 살아났습니다. 물고기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한 어리석은 일을 대한민국 최고의 자연경관을 가진 제주도에서 자행되기를 기다리십니까? 70만 제주도민 여러분, 총궐기하십시오. 그따위 말을 제주도 하는 국토부 직원에 대한 탄핵을 결의하십시오. 국민이 반대하는데, 도민이 반대하는데 그 누가 감히 하겠습니까? 다시 상기합시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 공무원도 국민이 준 세금 가지고 월급 받아먹고 있는 우리의 채용된 머슴일 뿐이다. 말 안 들으면 쫓아내. 끝. 예. 명료한데 아주 거침이 없으십니다. 또 궁금하신 분 뒤에 계시네요. 뒤에 두 분 계셔서 네, 차례로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분부터 본인을 좀 소개를 먼저 하시고 질문을 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 제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다니고 있는 이건우라고 합니다. 우선 굉장히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 미래에 대해서 강연을 듣는 와중에 전 어떻게 보면 미래 세대의 주역인 청년과 관련된 역할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과연 작가님의 청년 시절의 삶은 어떠했고, 또 이제 미래 세대를 살아갈 청년들에 대한 조언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청년 일자리 문제, 그리고 청년의 미래,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런데 제가 살아올 때 어땠냐고 지금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때는 청년이라는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없는 존재. 왜냐하면 국가 전체가 가난하고 사회 전체가 가난했기 때문에 대학을 나와도 직장을 기본적으로 구하지 못하는 게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강에 쓴 대로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서독 광부로 나갔던 시절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광부로 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보냈고, 그것이 경제발전의 종잣돈이 되었고, 그 젊은 남자만 간 게 아니라 19, 20살 먹은 간호사들이 가서 제일 나쁜 일, 치매에 걸린 노인들을 똥 치우는 일부터 시작해서 그 돈을 벌어서 한국에 보냈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동맹이라고 합니다. 미국 보고 돈 빌려달라고 박정희가 했습니다. 안 빌려줬습니다. 돈 갚을 돈이 없잖아. 그래서 독일을 찾아갔습니다. 독일에서 간호사와 광부 두 그룹들을 6,000명, 7,000명을 인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게 우리의 역사입니다. 인간이 담보 잡힌 건 세계 최초의 일이고 마지막 일이에요. 그때는 아르바이트 하고 싶어도 자리가 없었습니다. 가정교사 자리도 없었습니다. 다 같이 가난했으니까. 지금 청년의 문제가 되는 것만큼도 사회가 발전한 것입니다. 너무 성급해하지 마시고 청년들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국민 전부가 지금 굉장히 치열하게 일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노동시간이 제일 깁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그 정도로 치열한 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무 화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숨가쁘게 생각하지 말고 단기적으로 하고, 지금 제가 슬픈 것은 대통령이 비정규직을 없애겠다고 하는데 취업하는 젊은이들이 그 사람들 지정직 만들면 우리 자리가 없어지잖아 하고 말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들이 정규직으로 되고 퇴직하고 그 자리가 빌 때 들어가는 것입니다. 순서적으로. 그런데 이미 있는 사고 고생한 사람들, 똑같은 일을 하고도 월급 반밖에 못 받는 그 사람들의 고통을 생각하지 않고 왜 우리 자리를 뺐느냐 하고 말합니다. 그러면 안 되죠.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라. 정규 취직이 안 되면 아르바이트 하라. 배달도 하라. 50대는 그 자리도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알아야 현재의 자리가 보이고 현재를 알아야 미래의 전망이 보인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 당장 내 앞에 들어있는 것, 그것만 급히 생각하지 말고 준비 기간도 있는 것이고 기다림도 있는 것이다. 그게 인생이다. 그러므로 나 대학 나왔는데 내가 대학에 투자한 돈이 얼마인데 정규직 다 가야 돼. 빨리 취직해야 돼. 그러면서 비정규직으로 10년 살고 대통령의 뜻으로 정규직 만들어주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파렴치한짓은 하지 말자. 죄송합니다. 딴짓 마십시오. 예, 캠퍼스를 걷던 20대 청년 시절 모습 같습니다, 선생님. 자, 선생님께 또 궁금한 점 어떤 분 질문 주실까요? 아, 네, 뒤에 계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의 소리 대학생 기자단 이선아입니다. 선생님의 강연을 통해서 국민들의 적극적 정치 참여의 중요성을 절감하였습니다. 저는 정치적 문제에 대한 세대 간의 갈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흔히 58세대라고 불리는 경제력이 있는 5060 세대들은 젊은 층인 밀레니얼 세대의 일방향적 진보의 성향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기도 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세분화되어 일어나는 갈등을 각 세대들이 조정하기 위해서 어떠한 가치를 지녀야 하는지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대나 있습니다. 지금 5060 세대가 가지고 있는 그들이 진보였는데 보수화되었다. 그 대목에 대해 젊은이들이 목견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이들도 그들이
희생 위에서 투쟁 위에서 오늘의 민주화가 이루어졌다는 거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법이 굉장히 인생에서는 어려운 것이고 인간이 가장 하기 힘든 것은 자기를 객관화하는 일이라고 세계 심리학자들이 말했습니다. 젊은이들도 내가 살아보지 않은 시대, 내가 처하지 않은 상황에 대하여 전 세대들의 입장을 끌어놓고 나를 이해하기는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야만 지식인의 반열에 올라서는 것이고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의견의 차이 있는 것을 대화할 수 없어 하고 문을 닫으면 그 사회는 발전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말하는가? 그들의 입장이 무엇인가를 서로 배려해가면서 살필 때 그 사회는 화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지금 젊은이들이 정치에 대하여 별 관심 없고 정책 결정에 대해서 별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그 기회주의적 냉소주의,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투표 때 보십시오. 대통령 선거든 국회의원 선거든 간에 20대, 30대가 투표율이 25%부터 34% 정도입니다. 50대, 60대, 70대는 85%까지 올라가 버립니다. 무슨 뜻입니까? 정치 그날 하루를 투표하는 몇 시간의 인내를, 봉사를, 국가에 대한 자기 권한 행사를 기피하면서 국가가 자기들의 세대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기를 바랍니까? 이런 무책임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직무유기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들의 권한을 주장하려면 50대, 60대, 70대가 85% 이상 투표를 보일 때 이들은 100%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선택한 정치인이,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도록 그렇게 압력을 가해야지요. 그거 안 해놓고 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안 하는 거야 하고 말한다면 그런 파렴치한들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젊은이들에게 계속 그 말을 합니다. 왜 이 꼴을 하는가? 그러기를 20년, 30년을 합니다. 저는 18세까지 투표권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니까. 그들이 또 더 낮게 15% 투표한다면 주는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이러한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대상에 대한 파악을 할 때는 포괄적으로 넓게 보고 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네, 질문 주시겠습니까? 예, 마이크 좀 전달 부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 고마우신 말씀 감사하고요. 저는 서울에서 왔습니다. 서울에서 왔는데요. 우리 조정렬 선생님 여기 오기 전에 어제 인터넷 쳤더니 조정렬 선생님 말씀한 게 이상하게 나온 게 있어가지고요. 박근혜가 한 번 더 대통령 됐으면 좋겠다. 박근혜는 뭐 한국이 뭐 어머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국인 사람들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 정렬을 믿고 열심히 뭐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막 그런 식으로 써져 있는 게 저는 가짜 뉴스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정확하게 막 나와가지고요. 그래서 그게 가짜 뉴스인 건 확실하지만 그게 진짜 가짜 뉴스인지 확인하고 싶고요. 또 그렇다면 우리 지금 현재의 가짜 뉴스가 너무 넘치거든요. 너무 넘치는데 이 가짜 뉴스에 대한 자세라든지 또 그거에 대해서는 또 어떤 게 행동을 하면서 몰아내야 되는지 그건 또 그거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러한 것이 4년 전에 인터넷에 올라와서 저도 이야기를 이미 들었습니다. 그 조처를 하려고 했더니 선생님이 그런 말을 하려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가짜뉴스 다 하니까 그냥 참으시라고, 글이나 쓰시라고. 그래서 어떤 여자 아나운서 출신이 올렸대요. 유명하다 보니까 오만 잡귀가 다 붙은데 부닥거리를 할 수도 없고 그냥 참는 수밖에. 그리고
우리 인생살이라는 게 힘들고 고달프고 오만 가지 말이 많고 특히 대한민국은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많은 문제들이 뿌리가 바로 분단세부터 야기되는 게 많습니다. 지금 군부 독재 거쳐서 그 잔재가 남아 있어서 계속해서 반공주의, 지구상의 공산주의는 만디 몰락해서 없어버렸어요. 소련이 무너지면서. 있습니다. 잘난 체하고 베트남, 중국, 쿠바 다 공산주의입니다. 그건 아무것도 모르는 소리. 그들의 생활 방편인 경제는 전부 자본주의. 단 정치 지배를 용이하기 위하여 공산당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에서 진다. 절대 불변의 진리. 그 진리인 것처럼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그들의 정치제도도 반드시 민주화된다. 대한민국이 독재를 무너뜨렸듯이 지금 대한민국이 남북한이 점점 좋은 쪽으로 갈등을 해소하면서 공생하는 쪽으로 평화롭게 가는 쪽으로 기류가 잡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공주의를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취득했던 수구 보수 세력들이 만들어내는 가짜 뉴스는 조금 기다리면 자연 도태될 것이니 다 없어진 다음에 아쉬워하지 말고 지금 그들이 얼마나 야비한지를 마음껏 우리 즐기자. 다음 질문. 네, 선생님 말씀드린 좀 궁금증들이 풀려가고 계시죠? 네. 자, 많은 분들이 질문하실 텐데 한 3분 정도 좀 더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자, 앞에 계신 마이크 좀 전달 부탁합니다. 예,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제주특별자치도에 그 의원하고 있는 송창권입니다. 그 제가 일부러 여기 좀 그 재빨리 신청해서 왔는데 제가 좀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이번에 그 일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주 환경에 대한 그 날카로운 질책을 했던 것을 제가 그 어디선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면은 이제 제주의 여러 문제들을 지적을 하실 때 공부도 잘 되겠구나. 또 이제 그 새롭게 이제 일터에서 좀 잘 내볼 때 마음을 다짐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왔습니다. 잘 들었고요. 우선 제주에 여러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아까 환경 문제도 그 말씀하셨는데 도시의 문제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의 여러 문제들 중에서는 뭐 환경 기초 시설이 아주 부족한다든지 교통 문제라든지 뭐 이렇게 주택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이런 이 교통 그 이런 등등의 문제를 조금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4.3 문제 그 특별법이 개정이 안 돼서 그런데 이거는 또 제주의 힘만으로는 부족한데 이 자리에서 그 중앙 정치인들이라든지 한 말씀 좀 해주시면서 좀 촉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주도의 재반 문제는 내일 KBS에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제주도 환경 문제니까 특히 그 중심으로 내일 이야기를 자세하게 할 테니까 들어주시고 제주 4.3의 문제는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지요. 분단되고 나서 최초로 일어난 제주도에 일어난 문제이기 때문에 제주도의 문제로 국한이 되어 있는 것을 노무현 대통령께서 정부가 공식 사과하고 4.3 추모관을 만들면서 전국화되었습니다. 여순 사건에 비해서 제주도 4.3 사건은 많이 혜택을 받은 것입니다. 그만큼 국가가 공식 사과까지 하고 추모까지 지었으니까요. 그러나 아직도 미흡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4.3 문제를 얘기할 때 저보고 글을 쓰라면 다 썼고 함께 참여를 해왔습니다. 약 2만에서 3만 얼마가 죽은지도 모르는 그 참혹한 비극을 겪었는데 오늘 아까 그 편집장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제가 제의를 했었습니다.
제주도의 비참한 참상을 알리는 데 있어서 지금도 유골들이 발굴되고 있는데 엄마가 어린애 안고 있는 유골까지 나온답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그것을 화장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킬링필드가 그 많은 200만에서 300만을 죽인 해골들을 몇십 미터 높이로 유리관으로 쌓아서 쟁여놨습니다. 그 사진 보신 분들 계십니까? 그리고 중국 남경에 가보십시오. 남경 대학살 일본의 잔악함을 지하 3층 밑으로 파고 내려가서 수백 그루가 있는 뼈가 엉켜있는 그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억은 망각을 수반합니다. 추체험, 다시 체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역사에 대한 아픔을 현실화시키는 것이죠. 제주도의 유골도 화장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는 다 모아서 한 군데서 1000명이든 2000명이든 함께 그 뼈를 보게 하라. 아우슈비츠 가보십시오. 그때의 잔악상을 그대로 다 전시해놨습니다. 그 전시가 없이 그냥 생각한다면 아무 실감이 없잖아요. 제주도도 그래야 하십시오. 그래야 제주도 비극이 우리 민족의 통일로 가는 길을 여는 몫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알아서 하십시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자, 아까 손든 분이 계셨어요? 네, 뒤에. 네, 여성분. 네. 저는 사실 조정래 선생님 팬클럽에 가입하려고 하다가 아직 못 하긴 했는데요. 본인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김세봄이고요. 제주도에 이주해 왔습니다. 제가 사실은 제주도에 와서 저기 태백산맥을 읽게 되었어요. 한 5년 전에 이주해 와서 그때 진짜 너무 힘들 때였는데 정말 제가 좀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신 것 같고요. 마지막에 말씀하신 천년의 질문도 당연히 제가 다 읽었어요. 뭐 한강 아리아, 뭐 정글만리 그 책들을 다 쭉 읽어갖고 너무 뵙고 싶어서 사실은 온 거고요. 질문은 그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시민단체에 좀 가입해서 좀 최소한 활동이 아니면 지원이라도 좀 해달라는 걸 제가 그 천년의 질문 책을 읽으면서 저도 사실은 어떤 매체에 이렇게 후원을 하게 됐는데요. 근데 가장 첨예하게 저희가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뜻에 맞는 정당 가입하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정당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질문하신 분이 안경을 쓰셨는데 안경 쓴 원인을 알았습니다. 제 졸작들을 읽으시느라고 눈이 나빠지신 것 같아요. 인간은 정치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는 정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문화사가들 말이. 정당 가입해서 활동하는 좋습니다. 하십시오. 다만 진보적인 정당에 가입하십시오. 보수는 나쁜 게 아니라 전진이 더딘 것이 보수입니다. 있는 가치가 인간이 끝없이 미완성의 존재이기 때문에 불확실한 존재이기 때문에 끝없이 오류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사이에는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보수는 그 문제점을 보지 않고 있어왔던 게 그대로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보는 그 반대지요. 보수의 사회에서 만들어낸 모순과 문제점들을 개혁, 혁신해서 새롭게 가겠다 하는 게 진보입니다. 그러므로 정당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건 좋다. 그러나 진보적인 정당에 들어가라. 네, 지금 뒤에 손든 분이 두 분 계셔서 두 분께 고를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릴 텐데요. 저도 뭐 오늘 이 행사를 주최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선생님께 좀 기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말씀 중에 권력과 재벌, 언론이 이 나라를 망쳤다라고 쓴소리를 주셨습니다. 지역 언론도 예외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지역 언론, 특히 저희처럼 비빌 언덕이 없는 독립 언론들이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좀 선생님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보 언론 지역에 있을 때 할 일은 분명하지요. 기존 하고 있는 사회의 잘못된 것을 끝없이 물고 뜯고 상치개를 내서 그래서 소금을 뿌려야 합니다. 진실만을 말해야 합니다. 그러면 진실에 목마른 사람들이 후원자가 될 것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건 굉장히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함께 힘을 합해서 사회를 좋은 쪽으로 개선해 나갈 때 그 진보 언론들은 막대한 후원자를 얻게 됩니다. 그건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그 시간 걸리는 가시밭길을 가기로 각오를 했기 때문에 진보 언론들을 처음에 만들었을 것이고 활동했을 것입니다. 괴롭더라도 참고 해나가는 것, 그게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금년으로 등단 50년 동안 소설을 써왔습니다. 소설을 쓰면서 느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정리한 게. 인생이라는 것은 두 개의 돌덩이를 바꿔 놓아가면서 건너는 징검다리다. 이해가 되십니까? 징검다리는 거센 물이 흘러내려가는 개울에 띄엄띄엄 놓여있는 돌다리를 징검다리라고 합니다. 그 징검다리를 건너갈 때 발을 조금만 잘못하면 물살이 휘말려 떠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징검다리는 내가 놓은 게 아니라 그 누군가가 놓아준 것입니다. 울력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을 공동체를 위해서 놨겠죠. 그런데 인생의 징검다리는 누가 놓아주어 있는 기존의 것이 아니고 단 두 개의 돌덩어리를 바꾸어 놓아가면서 건너가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살아온 인생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앞에 놓인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정도의 차만 있을 뿐이죠. 또 하나, 인생은 자기 스스로를 말로 삼아 끝없이 채찍질을 가하면서 달려가는 노정이다. 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아까 손 드신 두 분 차례로 좀 질문을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성분 먼저 듣겠습니다. 저는 차내윤이라고 합니다. 제 20대 때 선생님 작품을 읽으면서 여지껏 살아왔는데요.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제가 영광입니다. 제가 저희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보통 이제 시대를 살아가면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변화되고 또 그에 따르는 문화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들이 많이 변화가 오는 거로 생각을 합니다. 또 예전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던데. 그런데 이제 지금 시대를 보면 저희가 이제 살아온 시대에서 본다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스마트폰이라는 거 하나로 생활의 변화가 일어났고 또 지금도 또 그 변화를 겪으면서 가고 있는데요. 지금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 사상에 대한 공산주의나 아니면 민주주의에서도 보완을 하기 위한 복지 정책에 대한 관점에 대한 걸 말씀을 잠깐 언급을 하셨었는데요. 앞으로에 대한 물론 이제 사람에 대한 어떤 인본에 대한 걸로 해서 사상이 변화되고 문화가 더 발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뭐 시대가 변하면서 뭐 사람이 하는 일들이 지금 대체돼서 기계가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던데요. 선생님 보실 때에 앞으로에 대한 그 사람들에 대한 변화에 대한 거는 어떤 식에 대한 게 일어날 거고 거기서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가장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인가가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스마트폰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땐 괴물입니다. 과학이 만들어 놓은 괴물. 이거 손바닥만한 게 온갖 게 다 되어버린. 제가 평생 쓴 소설이 이 스마트폰에 다 들어가 버리고 남는데 용량이. 분해. 너무 분해. 그걸 누가 만들어냈을까?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한 그런 시대가 아니고 복합 두뇌들이 모아가지고 그렇게 요상스러운 괴물을 만들어냈어요.
앞으로 스마트폰의 진화는 무한대래요. 어떻게 바뀔지 모른대요. 저는 그래서 제가 저항하는 방법은 스마트폰을 안 갖는 것이다. 없어요. 지금도 전화번호부를 가지고 다녀요. 제가 스마트폰 안 가니까 저는 편한데 집사람이 애를 먹어요. 모든 전화가 스마트폰 없애라 그래요. 근데 못 없어요. 이미 그게 중독돼 버린 거예요. 아, 한 가지 발해드리 기왕 나왔어요. 김초에 스마트폰 그것이 주는 편리는 굉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편리만큼 폐해가 극심하지요. 세계에서 책을 제일 많이 읽는 게 일본이라고 합니다. 15년 전에 10년 전까지만 해도 지하철에서 책을 읽는 일본 사람들을 수두룩하게 볼 수 있었고 그게 텔레비전 뉴스에 계속 나오기도 했습니다. 2년 전에 나왔는데 단 한 명도 책을 읽지 않고 다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더 말하여 무엇하리. 어차피 열차는 떠났고 쉬지 않고 달리는 그 문명 과학의 열차 위에 여러분 다 실려 있습니다. 저는 그게 분해서라도 죽을 때까지 스마트폰은 절대 안 가질 것이고 컴퓨터를 이용하려고 손으로 지금도 6필로 쓰고 있고 여기 오기 전에 등단의 50주년을 기념해서 독자와의 대화, 독자가 질문하는 것에 대한 응답을 하는 책을 원고를 쓰다가 왔는데 그것도 손으로 쓰다 보니까 좀 내가 결리는 느낌으로 여기 내려왔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고지라도 부려야 이 시대를 내가 응시하는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미미한 몸부림인가도 또한 압니다. 나 혼자만 하는 것이지 누구한테 권하거나 강요할 수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기계 문명이 발달해가지고 인간의 일거리를 끝없이 잠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골까지도 주유소 전부 셀프. 그것도 왜 셀프라고 그럽니까? 우리말로 얼마나 차이서 할 수 있잖아요. 한강을 읽어보시면 노크, 우리 흔히 쓰는 노크, 다 노크라고 써있습니다. 저는 송기청이라고 썼습니다. 그 송기청이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북한에서 쓰는 말이에요. 북한에서 노크를 완전히 자기가 바꿔가지고 손기청. 맞잖아요. 손으로 기청을 낸다. 그렇게 썼는데 이번에 등단 50주년 기념으로 태백산 아리랑 한강을 개정판을 내려고 한강을 다시 읽어보니까 송기청이란 말이에요. 어쩌면 그렇게 신선합니까? 제주도 앞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처럼 그렇게 시원해. 아, 정말 잘 썼다. 이것은 소설가가 통일을 바라는 마음으로 북한에서 만든 말까지 끌어다 쓴 살아있는 예예요. 우리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왜 셀프라고 합니까? 마찬가지로 일자리가 계속 없어지는 건 정말 위기고 위험한데 그러나 인간은 또 지혜롭게도 그러한 일자리를 대체하는 직업들이 끝없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당장 오는 것을 위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하는 방법들이 끝없이 나올 것입니다. 조금 참고 기다리면 우리 인간의 삶을 다채롭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깁니다. 지금 선진국들이 GDP 5만 달러 이상 하는 회사의 직업이 5만 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약 2만 2천, 3천 가지라고 합니다. 앞으로 선진국처럼 5만 달러 이상이 되면서 2만 5천 가지 일자리가 생깁니다. 그날을 기대하시면서 정치하는 자들, 나라 망치는 자들이나 열심히 감독하는 사회 참여를 시민 단체를 돕는 일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박수를 한 번 더 치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박수는 선생님의 전화 시중을 들고 계신 우리 김철 선생님께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두 분 명함을 받았는데요. 선생님 명함에는 전화번호가 없습니다. 우리 김철 시인님 명함에만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분, 아까 어느 분 손 드셨었죠? 아까 여성분, 네, 그렇습니다.
잠시만요. 마이크 드릴 테니 본인 소개 좀 해주시고. 사회자님하고 겹쳤습니까? 중복돼 가지고 제가 혹시 제가 기회를 드릴 테니 뭐 다른 질문 한번 괜찮습니까? 들은 김에 제가 한 가지 이 자리에 오게 돼가지고 영광이고요. 본인 소개 좀 해주십시오. 삼별도에서 온 김혜정입니다. 저도 또 아까 두 가지를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요. 선생님은 그 역사적인 관점에서 글을 많이 쓰셨는데요. 지금 아까 강연 물론 그 사회대 순서리도 많이 하시고 하지만 아까 또 우리 강의한 것처럼 앞으로 그 우리 국민들에게 울림을 줄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글을 쓸 의향은 없나요? 글을 쓸 의향은 없는가요? 저는 지금 그전 태백산맥을 쓸 때부터 대략 20년 동안 쓸 집필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대로 맞춰서 글을 써왔고 계획보다 항상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이 초과 달성이란 말은 박정희 시대 경제 발전시킬 때 쓴 말이죠. 앞으로도 내 사랑하는 아내 김초혜와 함께 20년을 사는 게 꿈입니다. 그때 제 나이가 몇 살인가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점검해서 더하기 20년을 해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20년 동안 글쓰기를 또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몇 가지나 이루어질지 그것은 하늘의 뜻이고 인간은 항상 큰 꿈을 희망을 만들어 놨을 때 오늘의 삶의 역동성이 생깁니다. 일할 의미가 있고 살아갈 의미가 생기는 것이죠. 앞으로 다양한 지금까지 써온 것과 또 다른 다양한 주제로 새로운 소설들을 써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스마트폰이 독서를 방해하더라도 서러워하거나 슬퍼하지 말고 용기 100배에서 저분처럼 열심히 읽으셔서 안경을 2번, 3번 바꿔 쓰시도록 제 소설을 많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 자리 좀 해주시겠습니까? 뭐 100여 분, 100분 1시간 반 이상, 1시간 40분 이상 열강을 주셨는데요. 보존할 의무는 이때 훼손할 권리는 없다. 우리는 잠시 빌려 쓰는 거다라는 말씀이 가슴에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오늘 그 선생님의 육성에 담겨 있는 힘도 또 말씀 중에 담겨 있는 메시지도 굉장히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거침이 없으십니다. 자, 조정래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큰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전혀 예고가 없었습니다. 실은 오늘 앞에 우리 김영태님 공연을 모신 이유도 오늘 강연의 울림이 좀 더 여러분들한테 오래 남도록 한다는 취지로 제가 좀 급히 마련한 공연이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 질문 중에 객석에 지금 청중으로 오신 어느 분께서 소설가 조정래, 시인 김초혜 두 분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신앙송을 한 곡 꼭 하고 싶으시다고 저한테 간곡히 부탁을 하셔서 제가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자, 본인 소개 잠깐 하시고 두 분께 신앙송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철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이 하나도 그 화트리에 드릴 수 없게 뒤통수를 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드리면서 제가 그 늦은 시간까지 하시는데 그 마음이 그냥 일어났습니다. 끝까지 잘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행복 유치환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 또 나는 에메랄드빛 하늘이 환히 내다보는 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행기를 향한 문으로 숱한 사람들이
제각기 한 가지씩 생각에 족한 얼굴로 와선 종총이 우표를 사고 전보지를 받고 먼 고향으로 또는 그리운 사람께로 슬프고 즐겁고 다정한 사연들을 보내나니 세상의 고달픈 바람결에 시달리고 나붓기어 더욱더 의지 삼고 피어 헝클어진 인정의 꽃밭에서 너와 나의 애틋한 연분도 한 방울 연연한 진홍빛 양귀비 꽃인지도 모른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 또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나니 그리우니여 그러면 안녕.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네라. 고맙습니다. 예. 정말 예정이 없던 시간인데 끝까지 감동을 주시는군요. 조정래 선생님도 청중으로 참석하신 여러분도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제주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오늘 소설가 조정래는 암담하다고 했습니다. 권력과 재벌 그리고 언론이 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쓴소리도 거침없이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왜 가만히 있느냐고 답도 주셨습니다. 우리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명료해진 것 같습니다. 저희 제주소리도 시대의 소리, 진실의 소리라는 회사의 가치를 좀 더 가슴에 새기고 한 걸음 더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곁에서 좋은 작품과 또 건강한 말씀으로 건강하시라는 소망을 담아서 오늘 강연해 주신 조정래 선생님께 큰 박수로 화답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강연 행사 저희 제주소리 창간 16주년 특별 기억으로 마련한 한국문학거장 조정래 선생 초청 강연 자리를 오늘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래 선생님 작품을 들고 오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사인을 좀 해주시겠다고 하니까 선생님 책을 갖고 오신 분들은 앞쪽으로 나오셔서 선생님께 사인을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네.